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기지인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즉각 대응했습니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순방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싸움 속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상감 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일대 반경 50m 지역을 표본 조사하기로 해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됐던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낮은 13도,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거로 파악됐는데 우리 군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도발 강도를 올렸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970여 킬로미터를 찍고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발사했던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약 8개월 만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그러니까 높은 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했던 1월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조정해 최대 비행거리로 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가 3,400km니까요.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고요. 주일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화성 12형 오늘 날아간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경고 차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한미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진행하고 우리 F-15K는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제2담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IRBM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NSC에 참석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한미 한일 간 안보실장 통화에선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발사 21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9번째.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이라 규정하고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윤 대통령도 회의 중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NSC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속되는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엄정 대응을 지시한 윤 대통령은 미국 등과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한미일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를 통해 긴밀한 공조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NSC도 안보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의 안전과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의 공방으로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외교 참사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행과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임 건의안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에서부터 여야는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구력외교 책임자는 국감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야당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설전이 이어지며 불과 40분 만에 회의가 멈춰섰습니다.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3시간여 만에 재개된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이 다시 도화선에 불을 댕겼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를 다시 들어보자는 민주당 주장을 합의 없인 못한다고 국민의힘이 막아서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500~6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뭘 국정감사장에서만 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면 저는 간사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영국 BBC가 관련 논란을 풍자한 영상까지 등장했는데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s.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공격과 민주당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여당 엄호가 무한 반복됐습니다. 청력 테스트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가장 중요한 건
그 발언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파생적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외교 수장으로서 외교 실패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장으로서 우리 박진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진 장관은 우리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약 5개월이 되지만은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정쟁을 촉발하는 자동 반사 버튼이 되면서 다른 국감 현안은 제대로 조명받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4일 전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통보 논란과 맞물려 국정감사장 곳곳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초점을 맞춘 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그리고 이후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4일 전후로 예상되는 감사 결과 발표만 사실상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방침까지 세웠는데 이를 둘러싼 정쟁의 불씨는 결국 국정감사장으로 튀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 논란이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에선 국감 첫날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질의보다 감사원 관련 신경전이 팽팽했고,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자로 다루면 됩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치러진 국방부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삿바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미 NLL선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 정부와 현 정부, 야당과 여당 간 전국 주도권 다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양측의 기싸움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하며 서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 정책이, 또 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 정책을 두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내외 여러 자동차의 시동 꺼짐 문제,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 비슷한 시동 꺼짐은 이후에도 10번 가까이 반복됐다는 게 강수웅 씨의 얘기입니다. 강 씨는 공식 수리점을 여러 번 방문해 엔진룸 내부 부품부터 연료 펌프 배터리까지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 꺼짐 증상이 이어졌고 결국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말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제안에 따른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톱앤고 기능을 켜놓으면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 차량을 넣어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종에서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는 제보는 수년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모델의 신형 순찰차에서까지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혀왔지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스톱앤고 기능과 관련된 부품들의 결함 가능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그널이 돼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게 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같은 차종에 두세 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동 꺼짐 문제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10대 가운데 2대 가까이는 수입차로 그 점유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요청할 수 있는 피해 구제는 절반 이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말 구매한 벤츠 E302 차량입니다. 전기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하면 10번 가운데 5번은 먹통입니다. 충전이 완료됐다는 안내와 달리 계기판에 뜨는 충전량은 2%에 불과합니다. 구매한 지 한 2, 3일 만에 계속 차량 충전이 안 되는 센터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차를 반송시켰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경제적인 그 이득을 보는데도. 또 다른 모델 마이바흐 S560 차주 B씨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아예 꺼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던 서비스 센터 측은 침수가 의심된다며 수리비가 1억 원이나 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침수 때 우리는 강남 쪽에 간 적도 없고 이제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조금 결함 있는 차를 저희한테 판매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미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수입차 피해 구제 건수는 1,407건. 법인 차량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데다가 개인이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차량 점유율이 20% 정도인 수입차 피해가 국산차보다 더 많은데 반대로 합의는 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구제 다음 단계로 분쟁 조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을 웃돕니다. 이렇다 보니 수입차 업체 측에서 대부분 분쟁 조정을 거부합니다. 남은 건 결국 소송이지만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이 대처에 대한 방법이 다 틀리고 또 같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제조사를 대변해주는 지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사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업의
거부를 줄이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수입차 등록 대수는 27만 6천여 대. 해가 갈수록 수입차 점유율은 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상감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 장소의 2%만 발굴하는 계획이 잡혔는데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멀리 수면 아래 흙 속에 박혀 뒤집힌 그릇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표면에 낀 초록 얼룩과 흙을 씻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습을 드러낸 그릇.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 깨끗하다. 야, 세상에. 야, 이거 보물입니다, 보물. 이야. 대단한. 이거 우리 완전체로 찾은 거예요, 지금. 지름 약 20cm 크기의 대접이 발견된 건 지난달 17일. 앞서 지난 7월 초 국화문이 청자잔이 출토된 지 약 2달 만에 새로운 매장 유물이 또 나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입니다. 이 길을 따라 임시 배수로를 파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부터 고려청자와 그 조각 여러 점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시민단체가 발견한 매장물들이 고려청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맞는다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지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산시는 이 일대 반경 50m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판단해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본 조사란 본격적인 발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정 면적의 2% 이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유력한 그 해양 조운선들의 그 해운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해저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전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는 새로 발견한 매장물도 고려청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화재청에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별 유물의 값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새만금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고려청자라는 새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기본료 인상에 할증까지 붙으면 10,000원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승객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그 정도로는 떠났던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역에서 택시를 부르려면 10,000원에 가까운 기본 요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심야 시간대 할증 요금은 4,600원인데 카카오 블루와 같은 가맹 택시 호출 요금이 최대 5,000원까지 오르면 요금은 9,600원으로 뜁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연말에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보다 1,000원 더 올릴 예정이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택시가 잡히기만 한다면 비싼 호출 요금을 감당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좀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면 그렇게 배차만 잘 된다면 사용할 것 같아요. 당장 택시 이용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요금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예 사실 택시를 못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요즘 또 경제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 정부는 승객이 호출 요금을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웃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는 지금처럼 하늘의 별 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출 요금을 8,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택시기사들도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번 대책이 배달이나 택배업체로 빠져나간 기사들을 되돌아오게 하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플러스 5,000원 정도는 돼야지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를 호출을 받는다 치면은 한 65만 원, 월 한 6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근로 형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귀가를 발목 잡았던 택시 대란이 호출료 인상 등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출연료 등 10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만나자마자 험한 말과 함께 폭행을 가한 걸로 알려졌는데 박수홍 씨 측은 어릴 때도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서 폭행을 당한 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입니다. 자신의 출연료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형과 형수,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아버지와 형수가 모인 대질조사에 참석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험한 말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하자 박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 했다가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이 출연료를 빼돌려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친형 부부가 약 30년 동안 횡령한 걸로 추정되는 회사 돈과 출연료는 약 116억 원. 검찰은 지난달 횡령 혐의로 친형을 구속해 조사 중인데 이날 대질 조사 과정에서 친부가 박 씨를 폭행한 겁니다. 박 씨 변호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악용해서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친족 상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그러시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박수홍 씨 변호인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집 앞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수홍 씨가 절규를 해요.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박 씨가 아버지의 이번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친형이 박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수혜자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아스팔트 도로가 내려앉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인천 작전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 포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이 난 도로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통제선 너머로 아스팔트 도로가 내려앉았고 주변으로는 깨진 도로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로 옆에 세워져 있던 화분들도 모두 쓰러져 있고 폭발 현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깨진 맨홀 뚜껑 테두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2시 40분쯤. 도로 및 정화조가 폭발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악취가 진동했고 분출된 가스는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하얗게 이제 분출이 되는 모습이 보여서 밖에 보고선 이제 가스 냄새가 나가지고 바로 112하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맨홀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큰 충격에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재활용을 버리러 가다가 폭발음을 들었는데 폭발음을 듣고 건물 무너질 때처럼 잔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원 가고 하원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추가 폭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만 불이나 전기가 닿으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정화조에선 늘 유독가스가 발생해 종종 폭발 사고가 나는 만큼 정기적인 환기와 청소는 필수입니다. 배가 일어나면은 메탄가스,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잔뜩 생겨요. 정화조에서 작업을 할 적에 우선 배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전문가들은 또 가스 주변에선 작은 담뱃불이나 전기 스파크로도 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면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시민 등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됐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온라인 채널인 리바르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대형 화물 열차가 장비를 싣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 분석가인 콘나트 무시카는 이 열차가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 장비와 그 유지 관리, 수송, 부대 배치를 담당하는 제12 총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시카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핵 경고와 관련해 위세를 높이고 있다며 서방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고위 소식통은 더 타임스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접한 흑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더 내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러시아의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위력이 약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낼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회원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경고 첩보를 보냈습니다. 더 타임스는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 K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를 향해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 북극해의 카라의 지역에서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4일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 조약을 비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습니다. 해당 조약은 전날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소장을 우크라이나군과 내통한 혐의로 추방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친러시아 자포리자 행정부위원회 주요 구성원인 블라디미르 로고프는 텔레그램에서 이호르 무라쇼우 자포리자 원전소장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원전 소재지인 에네르호다르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무라쇼우 소장을 러시아 당국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추방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됐던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극장 좌석은 100% 운영되고 국내외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아 관객들을 만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자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1996년 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 광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구준비가 내렸지만 부산 시민들과 영화 팬들이 모여 3년 만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영화가 또 마음대로 가서 팝콘도 먹고 하는 그게 다 좋아요. 연예인들이 좀 더 힘을 내시고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That is very big and it's a lot of days and also like
the cinema, like it's very spectacular, like amazing. I'm looking forward to see. Yeah, I'm expecting that to start to watch some movies there.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바람의 향기입니다. 아시아 차세대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란 하디 모하게유 감독의 네 번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화인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양조위 배우입니다.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암화와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등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7일에는 관객들도 직접 만납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카세료가 부산을 찾고 오는 12월 개봉할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OTT에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이준익 감독의 윤더, 라스폰트리에의 킹덤 엑소더스 등 9편의 국내외 OTT 신작 9편이 공개됩니다. 범어사를 포함해 부산 17곳에서 영화와 공연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뷔프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차림새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영화 성찬을 부산의 바닷가와 함께 즐기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막식은 오늘 오후 7시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팬데믹을 딛고 전 세계 영화 350여 편이 이곳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 열흘 동안 다시 관객들과 온전히 마주보며 아시아 영화의 축제를 펼치게 됩니다. YTN 황상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SSG는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은 KBO 사상 첫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선두 자리를 넘보던 2위 LG가 기아의 발목을 잡히면서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던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SSG는 LG와 게임차를 4경기 차로 벌리면서 남은 3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금은 김 빠진 우승 확정이었지만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입니다. 5위 기아는 타선의 폭발과 10승을 올린 이의리의 호투 속에 LG를 꺾고 6위 NC와의 격차를 2경기 반차로 벌렸습니다. 4경기를 남긴 기아는 가을 야구 매직 넘버를 2로 줄이면서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팀으로서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3위 KT는 황재균의 3안타 3타점 활약 속에 삼성을 꺾고 5연승을 달려 4위 키움을 반경기 차로 떼어놨습니다. KT는 5경기를, 키움은 2경기를 남기고 있어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향한 두 팀의 경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4연승에 실패해 신락갔던 포스트 시즌 진출 꿈이 무산됐습니다. 멀티히트를 쳤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사이클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끝까지 이어지고 가을 야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는 1위와 2위 팀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3, 4, 5위 팀 경쟁이 진행 중인데다 이정우와 김광현 등의 의미 있는 개인 기록 도전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아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도 18도에 머무르는 등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중북부 많은 곳은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영남 지방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2도, 광주는 1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쐈던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거로 관측됩니다.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순방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등을 놓고 곳곳에서 기싸움 속에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여러 해 동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연구소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고려시대 산감 청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일대 반경 50m 지역을 표본 조사하기로 해 향후 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핵 장비 전담 부서의 열차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구 종말의 무기라고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북한이 미국의 괌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미군 전략 자산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핵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직후 무력 도발에 다시 나섰습니다. 한미일의 연합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미 항모 전단이 아직 일본 열도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괌까지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핵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1차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검증에 이어 핵 탑재가 가능한 여러 유형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ICBM의 재진입체를 성공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5월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SLBM의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미국과의 담판을 모색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는 물론 독자 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는 조만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연내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추가 제재할 실질적 역량이 없다는 걸 안다고 가정해야 한다며 미사일을 발사해도 응징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에 확실히 ICBM을 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합의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개월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다소 입장이 변한 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9.19 군사합의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만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후 5개월 만인 이번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9.19 합의로 국지 도발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적병제에서 어떤 전술적 도발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전략적 수준의 도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장관은 또 군 당국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불이행 사례로 2019년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 등 2건이라고 답변해온 것을 뒤집으며 불이행 추가 사례가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동안 2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여기다 댄 건데 지금 장관께서 다른 의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그건 대표적으로 2건을 제시했던 거고 사실은 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완충수역 내 해안포문 개방 사례 다수도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본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앞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는 물론 계속된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감장 피켓 시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감사가 제때 시작하지 못하는가 하면 회의장 안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감 첫날 이모저모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대신 민생국감 하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죠.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죠. 근데 야당이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여당도 또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니 서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처지들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 탄압한다는 거예요. 감사 시작은 50여 분 미뤄졌고 인사말을 위해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쓱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장에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이 발언이 여당 의원들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이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다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발끈하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자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의원들의 얘기를 왜 상대당에서 통제를 합니까?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작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과기부 업무 현황이 담긴 자료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로는 전달되지 않아 의원들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 보느냐 이거야.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의원들 호통에 이종호 장관은 멋쩍게 사과했습니다. 파일을 너무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로 입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감 대비 무대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창양 장관이 업무 보고하는 사이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관련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선긋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와 관련한 장외 공방으로 뜨겁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말로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또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에 성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이 여전하냐는 우회적 질문에도 일반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선긋기 기조가 뚜렷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범국민 저항운동을 언급했고 시민단체는 22일 촛불 집회까지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논평 자체가 부적절하다,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국회에서 뜨겁게 불붙었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민주당은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맹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내로남불이라며 국가기관의 질문에 무례를 운운한 건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와 만날 생각엔 변함이 없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에 회동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위법 사항들을 적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물들은 실제 감사가 끝나는 오는 14일 전후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주최 측이 후원 명칭 승인 규정을 어겼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서자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진행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의 고교생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입니다. 제목은 윤석열차.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의 조종석에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고 열차 앞 사람들이 놀라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수상작과 함께 최근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습니다. 문체부는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부 예산 102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진흥원이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건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순수 창작품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며 후원 명칭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만화는 영국 풍자 만화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치 카툰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정부의 강경한 입장 속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이 독립된 심사를 통해 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 등의 실명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문재인 정부 당시 승무원, 조종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취업 청탁을 했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실명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한명숙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70명 중에 70득을 했습니다.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의 경우는 132명 중에 106등을 했고요. 그다음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2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냥 자료 하나 있다. 그 자료가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이원욱 의원, 양기대 의원 이름을 팔을 수 있는 거고 뭔가 무슨 정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도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감장 발언으로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은 협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한 분이 발언한 걸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넘긴다? 그건 저는 반공갈, 반협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구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실명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을 통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3가지 방식으로 미국 측의 법 개정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은 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피해가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놓고 정부가 제때 대응에 실패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산업부가 법안 공개된 직후인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마냥 좀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당시
미 하원 의원들도 인플레법 내용을 잘 몰랐고 일본이나 유럽보다 우리 정부가 빠르게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 미국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 나라 저거 몰랐다고 이렇게 따지 물으면은 정말 조문 참사 이야기하면서 육개장 이야기한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위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면서 3가지 방향으로 미국 측에 법 개정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행정부를 통해서 백악관 통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 아우리치를 통해서 법이 개정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 개정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신경전은 막말과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니 김한정 의원님 어디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어디다가 이 사람이라니.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과 경제적 타격을 놓고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여야는 해결책 모색보다는 남 탓 공방 속에 국감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9월 한 달간 아이오닉5를 1,306대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 판매량보다 14%, 7월보다는 3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아의 전기차 EV6도 9월 한 달간 1,440대 판매돼 8월보다 22% 줄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한 달간 형 집행 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첫 회의 때와는 정반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 전 교수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허가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형 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이 허리 디스크 진단서만 제출한 이전과 달리 이번엔 수술 일정을 잡았다면서 수감 생활이 어려운 만큼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심의위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전 교수는 수감 650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 11개월째 복역해왔습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는 복역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 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와 뇌종양, 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8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부부가 함께 받는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면서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도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동시에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 석방 결정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형 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이 치료와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 게시글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거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7월 700억 원대에 이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특정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아 부실 시공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LH는 엄중 대처를 강조했지만 몇 달 동안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의혹의 당사자는 여전히 재도장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임대아파트는 10년마다 전체를 재도장하는데 사업 발주액이 지난 5년 동안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00억 원 이상을 A공영이라는 회사가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부실 시공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방서에 명시된 것보다 저급한 자재를 이마저 부족하게 사용하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칠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YTN이 의혹을 처음 보도하자 LH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진은 신속한 조사를 돕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부실 시공 의심 현장 74곳 목록과 A공영 관계자 이름이 담긴 조직도를 공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A공영 외에 다른 두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여럿 받아냈다는 정황도 포착해 의심 현장 목록을 넘겼습니다. 보도 석 달이 지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이 지난주 성남의 재도장 현장을 방문해 확보한 현장 소장 명함입니다. 사업을 원래 낙찰받은 업체인 비건설 소속 기술이사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의 주인 백모 씨는 A공영이 재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줄곧 현장 소장을 맡아온 부실시공 장본인입니다. 취재진이 넘긴 명단에 백 씨도 포함됐는데도 명함을 파고 버젓이 출입하는 겁니다. LH는 또 전달한 의심 현장 74곳 가운데 38곳만 지금까지 조사했는데 이조차 불법 재하도급 여부는 확인했지만 부실 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품질 검사는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부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직원 가운데는 2명에 대해서만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 내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LH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탓에 차례대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는 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재하도급 등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LH 감사실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처벌한 현장은 단 한 곳. 그런데 YTN 취재로 시작된 감사에서 지금까지 새로 드러난 사업만 36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선교육청이 2년 전에 제작한 북한 소개 교육 자료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빠지고 편향된 내용이 수록됐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강원도 교육청이 만든 가이드북. 통일 이후 학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 가능한 북한 지역을 소개하고 방문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투입했고 당시 진보교육감이 있던 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해당 가이드북 검토 결과 역사적 사실이 빠졌고 북한을 미화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가이드북입니다. 강원 지역 일선 학교에 모두 697권이 보급되는데요. 최근 교육부는 강원도 교육청에 이 책을 전량 회수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책 8쪽과 27쪽, 38쪽 등 정확한 페이지를 들며 북한의 남침 사실을 빠뜨렸고 평양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했으며 북한 홍보 활동을 강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가동과 폐쇄와 관련해 균형을 잡지 못했고 자료나 사진 등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강원교육청 역시 교육부와 같은 입장.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폐기 또는 분실돼 현재 강원 지역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는 건 14권이 전부라며 이마저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북 배포 및 활용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즉각 회수 폐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한 당시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북한 남침은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부정한 것도 일부러 빠뜨린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건데 평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넣었을 뿐이지 뭐 그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각에선 역사 교과서나 교육 자료의 경우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념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위원장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자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도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취임을 두고는 과거 반노동 극우 성향 발언을 이유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김 위원장은 자신보다 친노동적인 사람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세는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에 대한 참여 설득 여부가 김 위원장의 역량을 묻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정보과학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양자기술의 새 시대를 열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10여 년 전부터 수상자로 예측됐던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아스페, 미국의 존 F 클라우저,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등 세 사람입니다. 이른바 양자 정보과학의 초석을 놓은 과학자들입니다. They received the prize for experiments with entangled photons, establishing the violation of Bell inequalities and pioneering quantum information science. 노벨위원회는 양자 얽힘 상태에 관한 획기적 실험에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화 보안 통신 등의 연구 분야가 생겨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수상자 중 존 클라우저는 벨 부등식 위배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Well, it's been a long time. This is all work that I did more than 50 years ago. Work that started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Wrote a paper in 1969 proposing to do an original experiment testing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 공동 수상자 중 프랑스의 아스페는 클라우저의 최초 실험 후에도 1980년대 이를 보완하는 실험을 고안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양자 정보과학 연구는 보안성이 보장되는 정보 전달과 양자 컴퓨팅, 센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적 얽힘을 활용한 정보 전송을 양자 원격 전송이라고 하지만 이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순간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수상자들의 설명입니다. Ich kann Ihnen ganz stolz sagen, das ist für nichts gut. Das mache ich nur aus Neugierde, weil ich von der Quantenphysik von Anfang an, wo ich zum ersten Mal davon gehört habe, vollkommen begeistert war. 노벨 상금은 1,000만 크로나, 약 13억 원이며 수상자 3명은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물리학상에 이어 5일에는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 정책이, 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노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정책을 두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는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사이 어린이 가운데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부산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품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의 첫 번째 지역 특별전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판소리 서편제 본향 전남 보성에서 소리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3년 만에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에 열린 판소리 한마당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소설가 이청준 원작의 영화 서편제. 서편제는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세련된 기교와 애잔함의 계면조가 특징입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에 대한민국 녹차 수도 전남 보성에서 판소리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북장단과 추임새로 판소리에 맛과 멋을 더해주는 고수 경연대회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명창의 추모제로 시작하는 보성 소리축제는 코로나에도 비대면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는 이 비대면으로 추진했지만 작년 전 450기가 넘는 축제 중에서 또 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관중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전국에서 판소리 꿈나무와 명창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판소리 4개 부문과 고수 4개 부문에 모두 220여 명이 참가해 달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서편제의 본향 우리 보성에서 국내 최고의 명창 자리를 두고 뜨거운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연대회로 청중평가단 인기상을 신설해서 관객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는 모처럼 3천여 명의 관람객도 울고 웃으며 어깨도 들썩이는 한마당이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보수 원로 인사로 불리는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어제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유족들은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가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연세대 사학과 교수와 14대 국회의원, 신민당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교육센터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관련 사망자의 수가 탈레반 발표보다 훨씬 많은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현지 시간 3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폭발로 여성 46명 등 53명이 숨졌고 1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테러 후에 밝힌 사망자 수 25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탈레반은 자신들의 체제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테러 피해 규모를 종종 축소해왔습니다.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를 선언했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계약을 다시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4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원래 계약 조건에 따라 주당 54.2달러의 트위터 인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인수계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의사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인수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편지를 트위터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올해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합의했지만 석 달 뒤인 7월 8일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볼에 닿는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아 쌀쌀한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8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선선함이 감들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중북부 많은 곳은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영남 지방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2도, 광주는 15.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